104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시험에 이론 문제는 15문제가 나오지요. 한 문제당 2점씩 해서 3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고요. 104회 시험은 작년 10월 달에 치러진 시험이네요. 그리고 이제 전산회계 2급은 이제 시험 시간이 12시 30분에서 1시 30분 동안 이제 시험을 치는데 60분 동안 시험을 쳐요. 근데 시험 시작 시간이 12시 30분인데 이제 12시 30분에 딱 들어가시면 안 되고 20분 전에 입시를 하셔서 이제 신분증도 이제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하니까 이제 20분 전에 입시를 꼭 하셔야 해요. USB를 받아서 프로그램도 이제 설치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12시 10분까지는 이제 입시를 하셔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104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론 문제는 사지선다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음 중 혼합거래에 속하는 것은? 그래서 거래의 유형은 세 가지인데요. 교환거래, 손익거래, 그리고 이제 혼합거래. 교환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손익거래는 어느 한쪽이 수익이나 어느 한쪽이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혼합거래는 차변이나 이제 대변이 일부가 수익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이 이제 혼합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환거래와 그리고 손익거래가 합쳐져 있는 거래가 혼합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도 혼합거래잖아요.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금 그리고 보험료 이 정도 지금 분계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풀이하는 거죠. 비용 발생 그리고 이제 자산 감소 비용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돈 줬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이제 전체가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손익거래라고 그래요. 손익거래. 자, 2번이에요. 이제 비품을 구입하고 이제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자, 비품은 자산, 유형 자산,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이고,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은 돈 안 준 거잖아요. 이제 미지급금. 이제 자산 사고 돈 안 줬다.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이랬을 때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제 교환 거래라고 그래요. 교환 거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자, 현금 없이 돈 없이 시작하는 이제 사업자는 없단 말이에요. 영업을 개시하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낸 돈은 이제 순수한 자본금, 이제 순자산으로서 자본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자산 증가 그리고 자본 증가. 자산, 부채, 자본을 이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 교환 거래라고 그래요. 교환 거래.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이 수익이거나 어느 한쪽이 비용이면 손익거래고 또는 이제 자산부채 자본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교환거래. 4번은요. 4번은 이제 단기 대여금은 빌려준 돈. 빌려준 동시에 이자 발생하는 거 알죠? 돈 빌려준 동시에 이자가 발생한다.
받을 이자. 그러면서 이제 단기 대여금 100만 원과 그다음에 이자 수익을 이제 현금으로 받다. 이제 현금 얼마 받았어요? 102만 원 받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받을 돈 없다. 빌려준 돈 없단 말이에요. 빌려줘서 받을 돈은 없다. 100만 원. 그리고 이자 수익 발생. 이자 수익 2만 원. 자, 이렇게 그 수익이나 비용이 차변이나 대변에 일부로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게 혼합거래예요. 이게 혼합거래. 혼합거래. 자, 할 수 있죠. 안 어렵잖아요. 이게 뭐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손익거래와 이제 교환거래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거래가 혼합거래다라고 보시면 돼요. 1번의 정답은 4번. 자, 2번 넘어갈게요. 이제 다음 중 거래의 이제 결합관계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은, 결합관계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거래의 판료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자산 증가 차변, 자산 감소는 반드시 대변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거래의 판료소. 그래서 거래는 반드시 이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를 줬고, 그리고 자산의 감소는 반드시 이렇게 대변에 이제 적도로 분계되도록 했죠. 그래서 이제 거래의 판료소는 이렇게 이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채 증가 대변, 부채 감소 차변, 자본 증가 대변, 자본 감소 차변, 그리고 수익 발생 대변, 비용 발생 차변. 그래서 이제 증가 수익이 대변의 증가 발생, 비용의 발생 차변. 이렇게 이제 돼요. 이게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3번 자본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는 이제 대변만 일어날 수 없어요. 반드시 차변 항목과 대변 항목이 이제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자산이 감소하거나, 자산이 증가하면 부채가 증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반드시 차변 항목이, 차변 요소가 변동하면 대변 항목이 변동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회계상 거래가 그래요. 대변만 움직이는 회계상 거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합 관계가 없어요. 결합 관계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채 증가, 자본 증가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 3번이요. 기업 결산일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의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는 손익 계산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 계산서에 나타나는 이제 계정 과목은 기부금이에요. 이제 예수금은 뭐냐면 제3자에게 지급할 돈인데, 예비로 받아놓은 돈, 지급할 돈인데 예비로 받아놓은 돈을 이제 예수금이라고 그래요. 지급할, 미래에 지급할 부채죠.
부채. 선급 비용. 뒤에 이렇게 이제 비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가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용 이 뒤에 글자에 집중하지 마시고 앞에 글자에 집중하셔요. 그래서 이제 비용 빼고 선급이라는 글자에 집중하셔가지고 먼저 줬다. 뭘? 비용을. 이제 뭐 임차료, 월세 같은 거 또는 이자 비용 또는 또는 또 뭐가 있을까? 뭐 광고 선전비 같은 거. 그럼 비용을 내년 건데 먼저 준 거예요. 그럼 나한테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 해당하는 월세를 먼저 줬어요. 그러면 나는 그 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죠. 선급. 따라서 얘는 이제 자산이에요. 비용이라는 이 글자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얘가 함정이란 말이에요. 이 앞에 글자에 집중하셔가지고 미지급이래요. 주지 않은 비용. 올해 줘야 하는데 주지 않은 비용은 뭐예요? 부채죠. 주지 않았대요. 부채.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 이 이제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비용. 이제 저는 이제 얘들을 딱 보면 어떤 계정 과목인지 바로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헷갈린다면 그 이론 문제 풀 때 실기 프로그램 찬스를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빨리 이론 문제 풀면서 계정 과목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프로그램 빨리 여셔가지고 있잖아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이 메뉴를 펼치셔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을 눌러서 찾기 예수금 찾으시면 유동 부채라고 나오시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선급 비용이라고 했나요? 선급 비용. 하면 133번. 133번에 해당하는 것은 133번 당좌 자산에 해당하죠. 여기. 그쵸? 자, 이렇게 그 이론 문제를 풀 때 실기 프로그램 찬스 쓰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3번의 정답은 2번, 4번 넘어갈게요. 이제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 3번은 손익계산서에 대한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4번은 재무상태표에 대한 문제네요. 그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대한 문제가 나왔지만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재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 재무제표 5가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 재무상태에 대해서 일정 시점 그리고 재무상태 에 대해서 알려주는 표이고, 그리고 재산 상태, 재무 상태, 그리고 손익계산서, 재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5가지 있잖아요. 이제 3번째는 현금 흐름표. 4번째는 뭐예요? 자본 변동표. 5번째는요, 주석. 이렇게 이제 5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비교하여 단기 순손익을 산출한다. 맞아요. 3번,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맞아요. 자산과 부채는 이제 유동성이 높은 순서로 기록을 해요.
낮은 순서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높은 순서로 기억. 그럼 유동성이 뭐예요? 유동성이 뭐냐면 빨리 현금화가 되는 걸 유동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은 뭐냐면 미래에 돈 들어오는 걸 자산이라고 그러고, 부채는 미래에 돈 나가는 걸 부채라고 그래요. 자산은 내 재산, 그리고 부채는 빚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자산은 그렇게 이제 생각해도 되고, 자산은 미래에 돈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제 부채는 미래에 돈 나가는 거. 그렇게 이제 미래에 돈 들어오는 게 이제 자산인데, 빨리 들어오는 걸 이제 위에 상단에 이제 적는 거 있죠. 빨리 들어오는 거 상단에 적는 걸 유동성이 높은 걸 이제 순서대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채, 미래에 돈 나가는 걸 부채라고 그러는데, 미래에 돈 나가는 게 이제 유동성이 높은 걸 이제 상단에 적는 거 있죠. 그걸 유동성이 이제 높은 순서로 기록한다고 그래요. 따라서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유동성이 높은 순서로 기록을 해요. 넘어갑니다. 이게 안 먹히네. 이게 안 먹히네. 아우. 5번입니다. 말을 알아들었나 봐. 여러 번 말을 해야 알아듣네. 알아들었나? 얘가? 예쁘게 말할걸. 자, 5번. 다음 절에 의한 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대손충당금이 뭐냐면 대개 손해보는 돈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 떼일 것 같은 돈을 모아놓는 거. 우리 개인은 이제 받을 돈이 있으면 떼일 거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회사는요, 받을 돈이 있으면 떼일 거라고 예상하여 그걸 회계 처리하거든요. 근데 개인은 돈을 빌려주고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회사는 뭐 이렇게 상품이나 제품 같은 거 팔고 이제 외상으로 팔고 못 받은 돈이 있으면, 또는 이제 돈 빌려준 거, 대여금 같은 거 있으면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여 그걸 이제 회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대손충당금 회계 처리를 합니다. 못 받을 돈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제 못 받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회계 처리를 하는데, 기말에 매출 채권 1,000만 원이 있대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이제 못 받은 돈이 있다.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출금 그리고 바대럼 합쳐가지고 그 매출 채권이라 한다, 그쵸? 통합하여 표시한 게 매출 채권이잖아요. 이 두 계정 과목을 합쳐서 이 두 개에 하여튼 있는데, 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한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1%면 공 2개 빼면 되거든요. 10만 원이 대손 충당금 잔액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하면 10만 원이 대손 충당금 잔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위에 있는 내용은 함정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한 5회 정도 한번 풀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한 5회, 6회 정도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 위의 문제는 아무런 그 정답을 산출해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따라서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기말 매출 채권, 기말 채권에 대해서 이제 몇 퍼센트 설정 하는 그 금액을 곱하기만 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내용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이제 정답은 1번이에요.
됐고요.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재고자산이죠. 자, 1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매입 운임 등 매입 부대비용까지 포함한다. 맞고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매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하에 매출원가 및 기말 재고액을 구하는 방법. 선입선출법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선입선출법, 그 밑에 이제 바로 후입선출법, 개별법이 나오는데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이나 이 방법은 뭐냐면 재고자산의 이제 평가를 할 때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를 할 때 나오는 건데 단가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단가 결정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수량 결정하는 방법 알아요? 수량 결정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과 그리고 실질재고조사법과 그리고 혼합법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단가 결정하는 방법이 선입 그리고 후입 개별 그리고 평균법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선입선출법은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내보낸다 라고 가정해서 요렇게 구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3번입니다. 자,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거 먼저 팔렸다 라고 이제 가정해서 매출원가와 이제 기말 재고액을 구하는 방법이 맞아요. 4번이에요. 이제 개별법은 3번 다시 3번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구매한 상품이 선출이죠. 나중에 후입 나중에 들어온 상품이 먼저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하에 매출원가 및 기말 재고액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어요. 3번 틀림.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고요. 4번이에요. 개별법은 매입 단가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 이 4번이 맞습니다. 개별법은 왜 그 보석 판매하는 곳에서 보석에다가 꼬리표 같은 거 이제 달아놓는 거 알죠? 이제 이렇게 보석 판매하는 곳에서 그 사올 때 금이 이제 18K인지 24K인지 뭐 이런 거 이제 적고 그리고 사올 때 이제 얼마에 사왔는지 그런 게 이제 다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귀걸이 이런 거 그게 이제 개별법이에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6번의 정답은 3번. 7번 넘어갈게요. 당해 연도 기말 재고액이 1,000원만큼 과대 계산될 경우 이 오류가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풀 때 뭘 되게 어려워하냐면 뭐 과대 계상이 되니 과소 계상이 되니 이런 문제가 나오면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이제 이것만 알면 돼요. 자산과 그리고 이익은 같은 방향을 바라봐요. 같은 방향. 그리고 이제 자산과 이익의 반대는 원가예요. 원가는 비용이거든요. 원가는 비용이다. 비용. 그래서 이제 자산과 이익 되게 기분 좋잖아요. 자산. 이익이 늘어나면 내 재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익이 늘어나면 내 재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산과 이익은 같은 방향을 바라봐요. 자산이 늘어나면 이익도 늘어나고 이렇게. 자산이 과대 계산되면 이익이 과대 계산돼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원가는 만약에 이제 자산과 이익이 이렇게 과대 계산되면 원가는 과소 계산되고 이제 이게 이제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계상이라는 말을 이제 되게 집착하셔요. 그래서 계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오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계상. 이 맞아요. 이 계상은 뭐냐면 이제 그 한자어로 된 건데 계산하여 장부에 인식하는 걸 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막 거슬리고 집착되고 막 그러면 그냥 계산이라고 하셔도 돼요. 과대 계산될 경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셔요. 과대 계산될 경우 이렇게 하셔도 돼. 경우 이 오류가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익이 여기네. 기말 재고 자산, 기말에 남아있는 자산이 과대 이익이 과대 맞단 말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뭐랄까? 이게 맞단 말이에요. 기말 재고 자산이 과대되었으면 이익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말 재고 자산이 과대되었으면 기말 재고 자산이 1,000원만큼 과대 계산. 맞아요. 기초 재고 자산. 하여튼 다 맞아요. 매출 원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자산과 이익이 같은 방향이고 내려가야 돼. 얘는 내려가야 돼. 과소 계상돼야 돼요. 따라서 이제 7번의 정답은 4번. 8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아래 자료의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동차를 판매용으로 취득하면 재고자산,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유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정답은 넘버 3. 넘어갑니다. 이 정도는 지금 기출문제 풀 때 이야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넘어가요. 넘어가자. 이번에는 예쁘게 말을 했는데도 말 안 듣네. 확대. 9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정규 수업 시간에 이제 계속 강조를 했던 내용이에요. 정규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하면서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강조하냐면 제가 2011년부터 이제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이제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12년 동안 수업을 했나요? 12년 동안 전산회계만 수업을 했겠어요? 전산회계 2급만 했겠어요? 전산세무일급까지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이제 잘 나오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이게 대충 이제 감이 있어요. 감이. 그러니까 평소에 수업할 때 평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걸 몸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조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제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9번이 뭐냐면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섞어서 이론 문제에서 잘 나온다고 평소에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답은 뭐냐면 3번이요. 3번. 왜 이걸 섞어서 내냐면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도
법으로 끝나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도 법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를 구성하기에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나와요. 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속 잘 나왔어요. 전통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정리해 놓으셔요. 9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 정률, 연수합계법,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이 있어요. 평균법은 뭐냐면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단가 결정하는 방법.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하는 방법은 평균법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뭐 몇 번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개별법, 평균법 이렇게 이제 있는데 평균법도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지죠. 이제 이동 평균법과 총평균법 두 개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이제 구분해 놓으세요. 10번 넘어갈게요. 자, 외상 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매입 할인을 받은 경우 이제 당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면 1번이에요. 1번. 이제 순매입액의 감소. 매입 할인은 뭐냐면 매입 할인은 총 매입액에서 차감하여 순 매입액을 감소시킵니다. 그 정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어느 수업에서 이야기하냐면 그 재고자산에서 이야기하나요? 재고자산? 배추를 산단 말이에요. 총 매입액 100만 원 샀다가 그 다음에 배추가 썩어가지고 이제 뭐냐면 상대방이 반품하래요. 반품하겠대요. 이제 내가 샀는데 썩었대. 썩었어.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받아주겠대요. 썩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냈어.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매입했다가 돌려보내요. 환출. 그럼 매입액에서 빠지죠. 10만 원. 그리고 내가 샀는데 다시 봤더니 이제 배추가 이제 너무 이렇게 겉이 뭐냐면 너무 말라 있는 거예요. 또 전화해가지고 이게 배추가 너무 안 좋다 상태가. 막 이렇게 뭐라고 했더니 그러면 좀 깎아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매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불량이 있어서 값을 깎은 것을 애누리라고 해요. 7만 원. 그리고 외상대금을 조기에 지급해서 할인받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 매입 할인. 매입 할인. 10만 원 이렇게 이제 받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세 개는 총 매입액을 차감시켜서 순 매입액을 감소시켜요. 73만 원이 되죠. 원래는 순매입액이 100만 원이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순매입액을 감소시키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얘 둘은 내가 매입한 물건에 불량이나 하자로 인해서 뭐냐면 들어왔다가 돌려보냈거나 아니면 값을 깎았거나, 매입 할인은 뭐냐면 외상 대금을 조기에 갚았을 때, 조기에 지급했을 때 외상 대금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에서 순이 되려면 어쨌든 3개를 빼면 됩니다. 10번의 정답은 1번.
11번이요. 결산 시 선수 이자에 대한 결산 정리 분계를 누락해 한 경우 이제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선수 이자. 아이. 선수 이자 막 과대 계상, 과속 계상 막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계상 이 말 자체가 되게 막 힘들어요. 윤계상 오빠, 제가 참 좋아했던 오빠입니다. G.O.D 알겠죠? G.O.D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한 오빠는 이제 윤계상 오빠예요. 그 스마트한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윤계상 오빠가 좋은데, 아이 계상 이 말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여러분이 되게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선수이자 이런 용어 자체도 싫어하고 누락이고 막 기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되게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선수 먼저 받은 돈을 누락했대. 먼저 받은 돈이 뭐예요? 먼저 받은 돈은 부채잖아요. 빚을 누락했대? 빚 누락. 빚을 누락했대. 부채 적게 계산됐을 거 아니에요. 정답 1번. 결산 시 선수 이자에 대한 먼저 받은 돈. 내년에 받아야 되는데 먼저 받았대요. 부채란 말이에요. 내년에 받아야 되는데 돈을 먼저 받았대. 그러니까 월세 같은 거 이제 내년에 받아야 되는데 올해 먼저 받았대요. 그게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 먼저 받은 돈은 빚이에요, 빚. 그래서 뭔가를 이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부채에 대한, 먼저 받은 돈에 대한 이제 결산 정리 분계를 누락했다. 부채를 누락했다. 부채 누락했다. 부채 과속 계산된 거 아니겠냐 이거요. 이게 어렵냐고. 이거 되게 힘들어한다고요. 단순하게 좀 접근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그죠? 11번의 정답은 1번.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자본 구성 내용을 자본 거래와 손익 거래 결과로 구분할 때 그 구분이 다른 것은, 자본 거래는 뭐고 손익 거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본 거래는 뭐냐면 이제 주주와의 거래가 이제 자본 거래고, 그리고 이제 손익 거래는 이제 주주가 아닌 남과의 거래가 이제 손익 거래예요. 그러면 이제 주주와의 거래는 뭐냐 이거요. 주주와의 거래가 자본 거래다. 주주와의 거래가 자본 거래. 우리 회사의 주주와 무슨 거래를 하냐? 우리 회사의 주인과 무슨 거래를 하냐? 주식을 사고 팔아요. 주식을 사고 팔면서 돈이 남거나 우리 회사가 돈이 남거나 아니면 돈을 더 이제 적게 남기거나 주식을 팔면서, 그걸 이제 자본 거래라고 그래요. 손익 거래는 뭐냐면 제품 그 다음에 뭐 상품 팔고 뭐 그런 게 이제 남과의 거래죠. 남과 거래하면서 이제 손익 거래에 손실 나고 이익 남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주와의 거래는요, 자본이라는 말 들어가요. 자본이라는 말. 남과의 거래는 자본이라는 말이 안 들어요. 이익 잉여금과,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그 전산회계 2급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전산회계 1급에서 엄청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폴더예요. 1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13번. 이제 다음과 같은 자료로만으로 알 수 있는 이제 당기의 추가 출자액은 얼마인가?
기출 문제 풀 때마다 똑같은 문제를 이제 계속 푸니까 근데 저는 어떠냐면 지겨워. 응? 알겠죠? 그러니까 공식을 딱 한 번만 외워놓으면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걸 이제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그러더라? 표절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표절. 기출 문제가 지금 표절되고 있어요. 계속. 알겠죠? 문제를 풀면 된단 말이에요. 기출 문제를 푸시면 풀 수 있단 말이에요. 합격한단 말이에요. 10회를 푸시란 말이에요. 표절이란 말이에요. 표절. 알겠죠? 아유, 말을 안 듣는다. 제가 또 풀이를 합니다. 목소리가 잘 녹음이 되는지 보고. 잘 되고 있어요. 13번, 14번, 15번. 뭐 추가 출자액이니 기말 자본금이니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공식도 뭔가 이해가 가야 공식을 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 1월 1일, 재무상태표, 기초 재무상태표,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 12월 31일, 기말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죠. 1월 1일에 자산, 부채, 자본. 기말에 자산. 1월 1일에 내 재산과 12월 31일에 내 재산이 같겠습니까? 1월 1일의 빚과 12월 31일의 빚이 같겠습니까? 같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요? 그동안 일할 거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시점, 기간. 시점의 재산 상태인 것이고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란 말이에요.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건 수익과 비용이다. 돈 많이 벌면 단기순 이익이겠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으면 누구 거예요? 사장님 거겠죠. 이제 자본으로 간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올해 돈 벌었으면 기말에 자본으로 더해져요. 이것만 알면 돼요. 알겠죠?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따라서 이제 그 기초 자본 더하기, 기초 자본 더하기, 단기순 이익 더하기. 그 다음에 또 사장님이 이제 돈을 좀 집어넣었어. 회사에 자기 돈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돈을 집어넣은 거예요. 추가 출자금, 추가 출자액 돈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자기 이제 자본이 늘어나겠죠. 기말 자본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뭐 소풍이라든지 아니면 졸업식 뭐 이런 아니면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필요한 대표가 이제 필요한 돈을 가지고 가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출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이제 기말 자본금이 돼요.
정리할게요. 기초자본금에서 당기순이익을 더하고 그 다음에 추가 출자금을 더하고 인출금을 빼요. 그럼 뭐가 되냐면 기말자본금이 돼요. 기말자본이 돼요. 기말자본. 이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이 문제가 표절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표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뭐냐 이거죠. 이거. 단기의 현금 5천만 원을 출자하여 개업을 시작하다. 5천. 인출한 금액은 500. 집어넣으면 돼요. 왜 어렵냐고. 안 어려운데 하나도. 기말 자본금은 7천. 이거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당기순이익은 1,000. 이렇게 하면 6천에서 뭐냐? 6천에서 뭐 더하기? 6천에서 500 빼면 6천에서 500 빼면 5,500이잖아요. 5,500. 5,500이 7천이 되려면 1,500인가? 정답은 3번 이렇게. 그러니까 기초자본은 기초자본 더하기 당기순이익 더하기 추가 출자금 빼기 인출금은 기말자본금이다. 외우시면 돼요. 이게 어렵냐고. 하나도 안 어려운데. 13번의 정답은 3번. 14번, 15번. 두 문제 남았다. 더워라.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떻게 알려면 손익계산서를 알아야 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위에 있는 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쳐요. 이 위에 있는 거. 매출액, 매출 원가, 그리고 이제 판관비 이 세 개가 영향을 미쳐요. 근데 매출 원가, 매출액, 이거는 이제 괜찮은데 판관비의 계정 과목이 워낙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제가 뭘 외우자고 했냐면 영업 외 비용을 외우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업 외 비용은 뭐가 있냐면 영업 외 수익이 있고 그리고 영업 외 비용이 있는데 영업 외 비용은 4개예요. 영업이랑 상관이 없어야 해요. 기부가 돈 벌 목적으로 영업이랑 상관이시 기부하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머리로 기부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계산기 두드리고 기부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영업이랑 상관없죠, 기부는. 따라서 이제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에요. 이자는 돈 빌렸기 때문에 내는 돈인데 영업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손실로 끝나는 계정 과목은 영업의 비용이고 기타 의로 시작하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이 4개가 영업의 비용이에요. 따라서 얘네들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에요. 기부금, 이자 비용, 손실.
기부금, 이자 비용, 뭐뭐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자, 15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부채예요, 부채. 구축물은 유형 자산이고요. 개발비는 계속 이야기해왔다고. 계속 이야기해왔는데. 빗자로 끝나는 계정 과목이지만 비용이 아니다. 라고 이제 계속 강조해 왔고요. 이제 얘는 무형 자산이지요. 아, 이게 여기에 낚이신 분 없죠? 왜냐하면 잘 배웠기 때문에. 알겠죠? 낚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빗자로 끝난다고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팍 찍고 이러면 막 안 되지. 무형 자산이에요. 무형 자산. 빗자로 끝나는 계정 과목 중 유일하게 무형 자산이라고 별 막 엄청 크게 했잖아요. 기억나죠? 그다음에 이제 단기 금융 상품이래.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산이잖아요. 이제 임대 보증금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에요. 주인. 임대료 받아. 수익. 임대료 받는데 주인이라서 이제 월세도 받고 보증금도 받은 건데 이 보증금은 그 세입자가 나갈 때 이제 돌려주는 돈이니까 부채. 근데 이런 계정 과목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에는 이렇게 확신이 있을 때에는 3번 탁 이렇게 이제 찍으면 되는데 확신이 없으면 빨리 실기 프로그램 찬스를 쓰셔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빨리 이제 꺼내셔가지고 임대 보증금 치셔요. 치시면 얘가 294번이죠. 294. 294. 임대보증금. 294번. 비유동 부채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자산이 아닌 걸 이제 물었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찾기 하셔가지고 임대보증금 치셔가지고 294에 294 찾으시면 부채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 풀 때 실기 찬스 쓰셔요. 따라서 이제 다음 중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이제 3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04회 전산회계 2급 문제 풀어봤는데요. 그 난이도는 제가 보기엔 중하입니다. 중하.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전형적인 기냥 전산회계 2급 문제였어요. 기출문제 항상 나오던 문제가 나왔고요. 한 10회분만 풀면 이론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고생하셨고 105회도 바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